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금세 생기를 잃고 맙니다. 기둥은 썩어 들어가고 잡초는 주인 행세를 하며 마당을 점령하죠. 하지만 경기도 어느 산자락에 위치한 월영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곳은 생기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음이 머무는 곳이라 불렸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느니, 보름달이 뜨면 텅 빈 방에서 배틀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늦가을, 이 죽음의 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보다리 하나를 달랑 맨 여인이 제 발로 그 흉가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경.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양 육조거리에서 내로라 하는 비단 상단의 안주인이었습니다. 한때 수경의 손을 거치지 않은 비단은 궁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녀의 안목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웅지 마라 했던가요? 믿었던 남편이 도박에 빠져 상단의 모든 물품을 저당 잡히고 끝내는 사기꾼들에게 속아 집문서까지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가에 나앉게 된 수경에게 남은 것은 소매 끝에 숨겨둔 엽전, 몇 푼과 몸에 걸친 해진 무명옷뿐이었습니다. 수경이 마을 중개인에게 엽전 몇 푼을 내밀며 월영각을 사겠다고 했을 때 중개인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임자, 정말 이 집을 사려는 거요? 거긴 귀신이 곡을 해서 장정도 하룻밤을 못 버티고 도망 나오는 질인데. 수경은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무서운 귀신은 없더군요. 비바람만 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한양서 잘 나가던 안주인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며 얼마 못 가. 뒷산 가마터에 거적으로 덮여 실려 나갈 것이라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수경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월영각은 소문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석갈에는 내려앉아 하늘이 보였고 마당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가 엉켜 있었죠. 방 안은 먼지가 겹겹이 쌓여 발을 내디딜 때마다 뿌연 흙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경은 그날부터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가냘픈 손에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기 시작했죠. 손톱 밑이 깨지고 무릎이 까매지도록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떨며 잠도 못 잤을 텐데 수경은 이 집을 닦으면 닦을수록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려온 누군가가 자신의 손길에 고마워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안악들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물었습니다. 이복의 박씨, 밤에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유, 나는 무서워서 근처도 못 오겠구먼. 그래, 거기서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수경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뿐입니다. 집도 사람도 돌봐주는 손길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기 마련이니까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집의 석가래를 닦는 행위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과 배신으로 얼룩진 자신의 과거를 씻어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방이었지만 수경은 그곳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다시금 인생의 비단을 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이 오기 전 수경은 마당의 잡초를 모두 뽑고 무너진 담장 일부를 돌로 쌓아 올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산에서 도토리를 줍고 칡뿌리를 캐 먹으면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날이 갈수록 맑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 한편에서 불을 피우며 온기를 찾던 수경이 문득 빈 방을 바라보며 나직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이 끝이라며 비웃지만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 빛을 보았네. 그러니 이제 그만 울고 나와 보시게. 그 말이 씨앗이라도 된 걸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보름달이 높이 떴을 때 월영각 뒤뜰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달탁, 달탁. 그것은 귀신의 곡소리도 짐승의 울부짖음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수경의 귀에 익숙했던 소리. 바로 비단을 짤 때 비녀가 실 사이를 지나가며 내는 정교한 배틀 소리였습니다. 수경은 본능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소름이 돋기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죠. 촛불 하나 없이 달빛에 의지에 뒤뜰로 향하는 수경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낡은 창고 안, 그곳에는 분명 낮에 보았을 때는 먼지 쌓인 나무 토막들에 불과했던 고가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경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달빛 아래 은은한 광택을 내뿜고 있는 거대한 배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희미한 여인의 형상. 그녀의 손놀림은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우아했고, 그녀가 짜내려가는 비단은 이 세상의 것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찬란한 오색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왜 흉가로 불렸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이 집으로 이끌려왔는지를 말입니다. 이 집은 단순히 귀신이 사는 집이 아니라 주인 잃은 기술과 억울한 사연이 박제된 채 누군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안목 있는 자를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달탁, 달탁. 배틀 소리가 멈추고 여인의 형상이 수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수경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슬프게 웃고 있다는 것을요. 여인은 자신이 짜던 비단의 한 귀퉁이를 가리킨 뒤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수경이 떨리는 손으로 그 비단이 걸려있던 배틀 자리를 더듬자 손끝에 서늘한 금속의 감촉과 함께 낡은 종이 뭉치가 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두장의 서막을 알리는 월영각에 숨겨진 40년 전의 비밀이자 수경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천양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이 낡은 서신 속에는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수경은 이 비단 자락을 붙잡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한밤중에 정적을 깨우던 기이한 배틀 소리는 달빛이 구름 뒤로 숨자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수경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눈앞에서 사라진 여인의 잔상보다 더 강렬했던 것은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매화 향기였습니다. 꽃이 필 계절도 아닌데 폐허가 된 창고 안은 마치 천상의 화원인 듯 고결한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수경은 여인이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배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하지만 수경은 직감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귀신이 곡을 하는 흉가가 아니라 누군가 죽어서도 놓지 못한 간절한 염원이 서려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경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어제 여인이 가리켰던 배틀 아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안채 뒷마당에 썩어 문드러진 기둥 밑동으로 향했습니다. 그 기둥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반쯤 썩어 있었고 개미떼가 줄을 지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낫을 들고 기둥 주변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 때 낫끝에 둔탁한 소리가 걸렸습니다.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질긴 가죽의 감촉이었죠. 수경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기름을 잔뜩 먹여 방수 처리를 한 소가죽 뭉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죽을 들추자 그 안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비단 한 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도 비단은 가짠 듯 매끄러운 광택을 내뿜고 있었죠. 그것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천양비단이었습니다. 하늘의 향기를 머금어 평생 향이 가시지 않고 달빛 아래서만 그 진정한 문양을 드러낸다는 보물 중의 보물이었죠. 수경은 넋을 잃고 비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사이에서 낡은 서신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빛바랜 종이에는 원한과 눈물로써 내려간 절박한 글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자가 있다면 부디 나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주시오. 수경은 숨을 죽이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40년 전 이 집의 주인은 조선 최고의 비단 장인이라 불리던 장 씨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천양비단을 만드는 비법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법을 탐낸 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장씨 밑에서 허드레시를 돕던 젊은 서생, 바로 지금 이 고을의 최대 세력가인 최 판관이었습니다. 최 판관은 비법을 가로채기 위해 장 씨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이곳 어령각에 자객을 보내 장 씨와 그의 가족들을 몰살했죠. 장 씨의 아내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비단 한 필과 비법이 담긴 서신을 가죽에 싸 기둥 밑에 숨겼습니다. 어젯밤 수경 앞에 나타난 여인은 아마도 그 비운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수경은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과부인 줄로만 알았던 자신이 이 거대한 음모와 피 맺힌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박씨.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나오시오. 마을 이장과 최 판관의 수하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수경은 급히 비단과 서신을 품속에 숨겼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마당을 짓밟고 서 있었습니다. 이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씨, 어쩌나. 최 판관 어른께서 이 자리에 정자를 세우시겠다고 하네. 이 집터가 조상님 맷자리와 닿아 있다면서 당장 비우라고 하시니 내일까지 짐을 싸게 놔. 수경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판관이 이 흉가를 그토록 노리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있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수경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미 전 주인에게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산 집입니다. 판관날이라 할지라도 법도 없이 남의 귀한 거처를 뺏을 수는 없지요. 수하 중 한 명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귀한 거처, 귀신이랑 밥 나눠 먹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먼. 어른께서 자비를 베풀 때 나가는 게 좋을 거요. 안 그러면 내일은 이 집이 아니라 자네 목숨이 위태로울 테니까. 그들이 돌아간 뒤 수경은 홀로 마루에 앉아 품속의 비단을 만졌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남편의 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의지였습니다. 수경은 비단 장수로 살아온 세월 동안 수많은 인간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위해 스승을 죽이고 그 피 위에 성을 쌓은 최판관 같은 악인은 본 적이 없었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단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보물이 아니라 죽은 장씨 일가의 한을 풀고 최판관의 가면을 벗길 유일한 칼날이라는 것을요. 수경이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40년 전 멈춘 것은 배틀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양심이었군요. 내 기필코 이 비단에 당신의 죄를 수놓아 세상에 보이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수경은 창고로 들어가 먼지 쌓인 배틀 위에 앉았습니다. 비법 서신에는 천양비단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공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짜는 이의 간절한 마음이 닿아야만 완성되는 신비의 영역이었죠. 달탁, 달탁. 다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젯밤 들렸던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수경의 손에서 시작된 실질적인 반격의 소리였습니다. 수경은 밤을 지새우며 시를 골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비웃겠지만 이제 수경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과 싸워야 할 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판관의 저택. 최판관은 밤새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습니다. 40년 전 죽은 장씨가 피를 흘리며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죠. 그는 초조하게 수아를 불렀습니다. 그 과부녀는 어떻게 되었느냐? 당장 집을 부수고 그 기둥들을 다 뽑아버려라. 그 안에 무엇이 있든 간에 전부 불태워야 한다. 최판관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없애고 싶어 했던 과거의 진실이 이미 박수경이라는 여인의 손에서 찬란한 비단으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월영각 위로 차가운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수경의 배틀 소리는 안개를 뚫고 산 아래 마을까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의 복수를 알리는 서곡이자 평범한 여인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던지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수경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최판관의 군사들이 들이닥치기 전 그녀는 천양비단의 비밀을 이용해 자신을 지킬 방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수경의 손끝에서 자아내는 비단 한 올 한. 올해는 이제 40년 전의 한과 현재의 분노가 촘촘히 엮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의 입소문입니다. 그 입소문은 때로 죽어가는 이를 살리기도 하지만 가만히 숨어 지내는 이를 사지로 몰아넣기도 하죠. 월영각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배틀 소리와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신비로운 매화. 향기는 순식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흉가가 복을 주는 명당으로 변했다는 소문은 굶주린 이들에겐 희망이었으나 죄를 지은 자에겐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박수경은 밤낮을 잊은 채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장씨 아내의 원한이 서린 그 천양비단을 복원하기 위해 자신의 혼을 다 쥐어짜고 있었죠. 한 올 한 올 시를 걸 때마다 40년 전의 비명이 들리는 듯했고 북을 던질 때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눈물이 손등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비단 한 필이 그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던 날, 수경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평화롭던 산자락을 깨운 것은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군사들의 거친 함성이었습니다.
최 판관은 더 이상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죠. 그는 관아의 포졸들을 동원해 월영가게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이 요망한 년을 당장 포박하라. 감히 흉가에 숨어 요술을 부리고 민심을 어지럽히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포교가 소리쳤습니다. 수경은 배틀 앞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서슬퍼런 칼날들이 들이밀어지고 있었죠. 수경은 떨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그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요술이라니요? 저는 그저 버려진 비단을 복원하고 이 집을 돌봤을 뿐입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죄가 된단 말씀입니까? 수경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진실보다 권력이 힘이 센 시절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수경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그녀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창고 구석에 놓여있던 오색 찬란한 비단들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수경은 차디찬 아스팔트보다 딱딱한 흙바닥에 얼굴이 박힌 채로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한때 비단 상단의 안주인으로 존경받던 그녀가 이제는 요술을 부리는 무녀라는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의 습한 바닥에 몸을 눕히게 된 것이죠. 옥 안은 쥐들이 들끓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수경을 더 괴롭힌 것은 자신이 그토록 정성을 들여 복원한 비단들이 최 판관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묵직한 철창문이 열리며 화려한 관복을 입은 최 판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불안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죠. 그는 옥좌에 앉듯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수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씨, 내가 운이 좋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내 목을 칠 수도 있으나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 천양비단을 만드는 마지막 비법을 내놓거라. 그러면 내 목숨은 물론이고 예전처럼 한양에서 상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최 판관이 말했습니다. 수경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온몸이 매질로 쑤시고 갈증이 목을 조여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옥의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리께서 찾으시는 것은 비단이 아니라 40년 전 묻어버린 나리의 죄악이겠지요. 장씨 어른을 죽이고 뺏으려 했던 그 비법, 죽어서도 그들이 지켜낸 것을 어찌 산자의 탐욕에 내주겠습니까? 수경이 말했습니다. 최 판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경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인연이 죽고 싶은 게로구나. 비법을 말하지 않으면 내 오늘 당장 월영각을 잿더미로 만들고 내가 짠 그 비단들도 모두 불태워버릴 것이다. 내 노력이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으냐? 최 판관의 협박에 수경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것은 절망한 자의 웃음이 아니라 승기를 잡은 자의 여유였습니다. 태우시겠다면 그리하십시오. 나리께서 태우시는 것은 그저 껍데기일 뿐입니다. 수경이 말했습니다. 그 시각 월영각 마당에서는 커다란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최 판관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수경이 복원했다고 믿었던 비단, 뭉치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지른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불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저 아까운 것을. 저 집에 한이 또 불타는구나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하지만 최 판관은 몰랐습니다. 수경이 옥에 갇히기 전날 밤 이미 진짜 천양비단과 비법, 서신은 월영각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따로 숨겨두었다는 사실을요. 지금 마당에서 타오르는 것은 수경이 시장에서 구한 평범한 비단에 약초물을 들여 겉모양만 비슷하게 만든 가짜였습니다. 옥 안에서 불길이 닿는 소리를 전해 들은 수경은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나직이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다짐하는 그녀만의 시구였습니다. 달빛 아래 맺힌 한이 실이 되고 억울한 피 눈물이 바늘이 되어 내 놈의 영화를 수위로 수놓으리라. 불길이 거셀수록 진실은 벼려지고 재가 된 거짓 위에 심판의 꽃이 피리니 수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옥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최 판관은 그 기묘한 분위기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 미친년, 죽을 때까지 내보내주지 않겠다 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듯 옥을 빠져나갔죠. 하지만 수경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옥에 갇혔고 집은 불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비단은 어둠 속에서 더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읊조린 시구처럼 최 판관이 누리는 그 화려한 권세가 조만간 그 자신의 수위가 되어 돌아올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월영각의 불길이 사그라질 무렵 고을 입구에는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품에는 임금의 명을 받은 마패가 은밀하게 빛나고 있었죠. 수경의 기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아니면 40년 전의 원혼들이 드디어 길을 안내한 것일까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옥좌에 앉은 최 판관은 승리감에 취해 있었지만 수경은 차가운 감옥 바닥 위에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비단을 짤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월영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가려낼 마지막 달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은 땅으로 꺼지지 않고 하늘에 닿아 기어이 비를 뿌리는 법입니다. 월영각이 불타던 밤, 고을 사람들은 모두 희망이 잿더미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가릴 때 고을 입구에 나타난 한 사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암행어사 이윤서였습니다. 임금의 밀명을 받고 전국을 유람하던 그는 귀신 소동이 일어난 흉가와 그곳을 지키던 여인이 옥에 갇혔다는 기이한 소문의 실체를 쫓아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윤서는 남루한 선비 차림으로 마을을 돌며 민심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박씨 부인의 선량함과 최 판관의 포악함을 속삭였습니다. 그 비단이 보통 비단이 아니었대요. 달빛만 받으면 향기가 난다던데 판관 놈이 그걸 뺏으려고 불까지 질렀으니 천벌을 받을 게요. 촐로의 탄식 섞인 말에 이윤서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단순히 탐관오리의 수탈이라기엔 40년 전의 흉가 소문과 얽힌 이야기가 너무도 깊고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이윤서는 깊은 밤 감옥 지키는 나조를 매수하여 수경이 갇힌 지하 옥사로 스며들었습니다. 옥 안은 쥐들이 찍찍거리고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수경은 매질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누며 차가운 벽에 기대어 있었죠. 이윤서가 조용히 다가가 삿갓을 벗자 수경은 본능적으로 그가 예사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박씨 부인, 나는 한양서 온 선비요. 당신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찾아왔으니 진실을 말해줄 수 있겠소? 이윤서가 말했습니다. 수경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저 불길에 이미 모든 것이 타버렸는데. 하지만 한 가지
죽어서도 잊지 못할 향기는 타지 않는 법이지요. 수경은 옥사 바닥에 썩은 집더미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흙먼지에 더러워진 가죽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 판관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걸고 빼돌린 진짜 천양비단 한 필이었습니다. 수경은 그것을 이윤서에게 건네며 마지막 힘을 다해 부탁했습니다. 이것을 보름달이 뜨는 날 달빛 아래 펼쳐 주십시오. 죽은 자들의 목소리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수경이 말했습니다. 이윤서는 묵직한 비단 뭉치를 받아들고 수경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배틀에 박힌 굳은 살과 옥사에서의 상처로 엉망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기계는 고을의 그 어떤 대장부보다 단단했습니다. 보름날 밤이 밝았습니다. 최 판관은 관아 마당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수경의 집을 불태우고 그녀를 무녀로 몰아 비법을 독점했다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죠. 그는 기생들을 옆에 끼고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의 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암행어사 출두야 라는 호령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최 판관은 술잔을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윤서는 당당하게 마패를 치켜들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관아로 몰려들었습니다. 최 판관, 내가 40년 전 저지른 살인과 탈취, 그리고 현재의 무고한 여인을 핍박한 죄를 묻기 위해 내가 왔다. 이윤서가 소리쳤습니다. 최 판관은 억지로 당당한 척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어사나리, 저 여인은 요술을 부려 민심을 어지럽힌 무녀일 뿐입니다. 증거도 없이 어찌 나를 모함하십니까? 이윤서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수경이 건넨 천양비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당 한가운데 펼쳐진 커다란 비단 받침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백색 비단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늘의 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보름달 빛이 비단을 정면으로 비추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단 위로 은은한 매화 향기가 진동하더니 아무것도 없던 표면에 붉은색과 검은색의 자수가 살아 움직이듯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경이 장인의 비법대로 짠 특수 자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투명한 실처럼 보이다가 달빛의 특정 파장을 받으면 실의 결이 빛을 반사하며 글자를 만들어내는 신비한 기술이었죠. 비단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들을 본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저걸 보게, 글자가 보여. 그곳에는 40년 전 최 판관이 장인을 어떻게 죽였는지, 어떤 비법을 훔쳤는지, 그리고 수경에게 저지른 악행들이 마치 살아있는 증언처럼 자수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 판관의 이름 석자와 그의 죄상이 달빛 아래서 피처럼 붉게 타올랐습니다. 이것이 요술이냐 아니면 죽은 자들의 피 맺힌 증언이냐. 최 판관, 이제 내 놈의 죄를 변명해 보아라. 이윤서가 호령했습니다. 최 판관은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단을 가리키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죠. 아니야, 저건 귀신이 쓴 거야. 장씨 그놈은 벌써 죽었단 말이다. 자신의 입으로 살인을 자백한 꼴이 된 최 판관은 관아 마당을 기어다니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수경의 정교한 자수 기술과 어사의 서슬퍼런 위엄이 결합한 이 순간은 40년 동안 쌓여온 고을의 하늘 단숨에 녹여버리는 거대한 폭포수와 같았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 판관을 포박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관복은 흙먼지에 더러워졌고 머리에 쓴 관은 땅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이윤서는 옥사를 열어 수경을 직접 부축해 나왔습니다. 수경은 부신 달빛 아래서 눈을 가리며 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한 올 한 올 심장을 짜 넣듯 수놓았던 그 글자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와 정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수경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삶의 긴 겨울이 끝나고 있음을 알리는 희망의 이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판관의 몰락과 함께 월영가게의 진짜 정체와 그곳에 숨겨진 마지막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수경은 이윤서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며 이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비단은 여전히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천양비단처럼 진실 또한 아무리 짓밟아도 기어이 제 향기를 찾아 세상에 퍼지는 법이라는 것을 고을 사람들은 그 밤의 달빛 아래서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모진 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나면 산자락 끝에는 어김없이 봄 기운이 차오릅니다. 박수경의 인생에도 그런 봄이 찾아왔습니다. 최 판관이 포박되어 떠난 자리에는 서슬퍼런 공포 대신 따스한 햇살과 은은한 비단 향기가 남았죠. 옥사를 나온 수경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자신이 목숨처럼 지켰던 집, 월영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경이 돌아오는 길목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그녀를 미친년이라 손가락질하고 흉가에 산다며 침을 뱉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원망 섞인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담담하게 미소 지었죠. 수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진 말은 악의가 아니라 삶의 고단함과 두려움에서 나온 것임을 말입니다. 월영각으로 돌아온 수경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최 판관의 군사들이 짓밟아 놓은 마당을 쓸고 그을린 기둥을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수경이 집을 돌보기 시작하자 마을의 가난한 여인들이 하나둘 대문 앞을 기웃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과부들, 갈 곳 없는 어린 소녀들이었죠. 수경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영각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창고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배틀들을 꺼냈습니다. 수경은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단순히 자신이 사는 집이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활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말입니다. 수경은 여인들에게 비단 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실을 뽑고 염색하고 정교하게 자수를 놓는 모든 과정을 아낌없이 전수했죠. 수경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엉킨 실타래를 보십시오. 처음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요. 하지만 한 올씩 차근차근 매듭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비단실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 실타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인들은 수경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달탁, 달탁. 월영각에서 들려오는 배틀 소리는 이제 귀신의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일궈나가는 이들의 힘찬 박동소리였습니다. 수경의 가르침 아래 만들어진 비단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40년 전 사라졌던 천양비단의 명성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한양의 상인들이 줄을 서서
월영각의 비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비단을 팔아 얻은 수익은 공평하게 여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마을의 굶주린 노인들을 위해 매달 쌀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을 비웃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구는 실을 잣고 누구는 염색 재료가 되는 약초를 캤죠. 월영각은 이제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 희망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다시 보름달이 차올랐습니다. 수경은 이제 희끗희끗한 백발이 섞인 중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월영각 마당에는 40년 전 장씨 일가가 심었다던 매화나무가 다시 자라나 흐드러지게 꽃을 피웠습니다. 은은한 매화 향기가 비단 향기와 섞여 온 집안을 감싸 안았죠. 수경은 홀로 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만개한 매화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수경에게 기술을 배운 여인들이 어린 자식들의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마운 마음을 전하러 온 것이었죠. 마을 이장이 수경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한때 우리가 부인을 얼마나 모질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진작에 폐허가 되었을 겁니다. 수경은 이장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집도 사람도 그저 서로 보듬고 살피면 다시 살아나는 법입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보았던 건 흉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던 외로운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수경은 다시 홀로 마루에 남았습니다. 바람에 날린 매화꽃이 피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수경은 천천히 일어서서 월영각에 낡았지만 윤기가 흐르는 기둥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한때는 썩어 문드러져 가던 기둥이었지만 이제는 집 전체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었죠. 수경이 나직하게 독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이 낡으면 쓸모없다며 버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집이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사람까지 낡은 것은 아니지요. 닦고 조이며 정성을 들이면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다시 빛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디다. 모진 세월을 견딘 나무가 가장 깊은 향을 내듯 우리 삶도 그 상처만큼 더 찬란한 비단이 되는 것이지요. 수경의 눈에 비친 월영각은 이제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과 탐욕의 역사는 깨끗이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위하는 정과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촘촘히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수경은 자신의 인생 또한 이 월영각과 같았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끝이라 생각했던 그 폐허에서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을 짰던 것입니다. 달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수경은 평온한 얼굴로 방 안의 배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힘찬 북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새로운 실이 걸리고 새로운 사연이 엮이며 월영각의 이야기는 대를 이어 전해질 것입니다. 버려진 것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안에서 희망을 길어 올린 한 여인의 용기는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매화 향기가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수경은 가벼운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뒤로 월영각의 현판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은혜를 갚는 집이라는 뜻의 은혜당과도 같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